시어머니는 말했어요. 밤마다 누군가 침대 옆에 서 있다고. 전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를 등에 업고 급하게 요양원에서 도망쳤습니다. 다음 날 요양원이 불탔고 어머니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밤 11시가 넘은 요양원은 고요했다. 복도 끝 3층 치료실에서 박옥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76세의 나이에도 눈빛만은 또렷했다. 또야. 며칠째 같은 일이 반복됐다. 밤이면 누군가 침대 곁에 서 있는 기척이 느껴졌다. 돌아보려 해도 몸이 굳어버린 것처럼 움직여지지 않았다. 간병인에게 말하니 그저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 나이 드시니까 그런 거예요. 약 드시고 푹 주무세요. 그러면서 건네주는 약은 예전보다 종류가 많아졌다. 먹고 나면 정신이 흐릿해져서 하루 종일 멍하게 지냈다. 이상했다. 오키는 원래 약을 잘 안 먹고도 건강했는데 이곳에 온 뒤로는 몸이 자꾸 무거워졌다. 어머님, 문득 복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오키는 고개를 돌렸다. 며느리 이서진이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왔다. 49살의 서진은 평소보다 얼굴이 창백해 보였다. 서진아, 이 시간에 왜 왔니? 어머님, 조용히 하세요. 서진은 주위를 둘러본 뒤 오키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손에는 오키의 외출복과 두꺼운 담요를 들고 있었다. 어머님, 오늘 나가야 돼요. 뭐? 갑자기 웬 소리야? 절대 아들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민수한테는 제발. 서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오키는 며느리의 표정을 자세히 봤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무언가 심각한 일이 있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니? 왜 그래?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어머님, 제발 저만 믿으세요. 서진은 오키가 입고 있던 잠옷을 벗기고 재빨리 외출복을 입혔다. 오키는 영문을 모르겠지만 며느리의 절박한 표정을 보니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었다. 서진아, 그래도 이유는 알아야지. 어머님, 이 요양원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난주에 돌아가신 사무실 할머니 기억하시죠? 오키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순덕 할머니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게 지내던 분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그분도 돌아가시기 전에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밤마다 누군가 침대 옆에 선다고, 약이 이상하다고. 서진의 말에 오키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며느리가 말하는 것들이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일들과 너무도 똑같았다. 그럼 나도. 어머님, 지금 당장 나가야 해요. 늦으면 안 돼요. 서진은 오키를 일으켜 세우고 담요로 몸을 감쌌다. 그리고는 등을 돌려 보였다. 어머님, 올라타세요. 뭐? 내가 너 등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휠체어는 소리가 나고 걸으시기엔 다리가 아프시잖아요. 오키는 망설였다. 며느리 등에 업히다니 체면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서진의 표정이 한시가 급한 듯 보였다. 서진아, 내가 너무 무겁지 않을까? 괜찮아요. 어머님은 많이 마르셨어요. 서진은 조심스럽게 오키를 등에 업었다. 예상보다 가벼웠다. 요양원에 온 뒤 식욕이 없어서 많이 빠졌던 게 다행이었다. 어머님, 절대 소리 내지 마세요. 그리고 누가 물어봐도 모른다고 하세요. 서진은 방문을 살그머니 열고 복도로 나섰다. 깊은 밤이라 간병인들도 대부분 졸고 있었다. 복도 한쪽에 설치된 CCTV만이 빨간 불을 깜빡이며 두 사람을 바라봤다. 차는 한적한 도로를 달렸다.
서진은 백미러를 자주 확인하며 누군가 따라오는지 살폈다. 오키는 뒷자리에서 며느리의 긴장된 모습을 지켜봤다. 서진아, 왜 그러니? 민수한텐 말도 못하게 하니? 서진은 한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러다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그 사람이 어머님한테 무슨 짓을 하려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 말이야? 민수요. 오키는 깜짝 놀랐다. 아들이 자신에게 해를 끼치려 했다니 믿을 수 없는 말이었다. 무슨 소리야? 민수가 왜 나한테? 어머님, 지난주에 돌아가신 사무실 할머니 정말 기억 안 나세요? 김순덕 할머니요. 오키는 고개를 끄덕였다. 순덕은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자상한 분이었다. 가끔 같이 식사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사이였다. 그분도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밤마다 누군가 침대 옆에 선다고, 약이 이상하다고. 서진은 핸들을 꽉 쥐고 있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였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잖아요. 심장마비라고 했지만 전 이상했어요. 그분은 심장이 건강하셨거든요. 그럼 그게 민수와 무슨 상관이야? 어머님, 민수가 지난달에 보험을 들었어요. 어머님 명의로요. 오키는 숨이 턱 막혔다. 아들이 자신 모르게 보험을 들었다니. 거짓말이지? 아니에요. 제가 우연히 알게 됐어요. 민수 책상에서 서류를 봤거든요. 보험금이 상당해요. 서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듣는 것도 괴로웠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요양원 원장하고도 뭔가 거래를 했더라고요. 거래를? 어머님을 여기 맡기면서 따로 돈을 줬어요. 잘 부탁한다면서요. 근데 그게 일반적인 부탁이 아니었어요. 오키는 점점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며느리가 말하는 것들이 모두 연결되고 있었다. 밤마다 느껴지던 이상한 기척, 늘어나는 약의 종류, 그리고 최근 들어 더욱 무거워진 몸. 어머님, 순떡 할머니도 똑같았어요. 갑자기 약이 늘어나고 몸이 안 좋아지고 그러다가 서진은 말을 잇지 못했다. 너무 끔찍한 생각이었다. 그래서 오늘 밤 급하게 모시고 나온 거예요. 내일이면 늦을 것 같았거든요. 오키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니 도저히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을 보니 거짓말 같지 않았다. 민수가 정말, 어머님, 저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많았어요. 요양원에 보내면서도 이상했거든요. 갑자기 왜 그러나 싶었는데 서진은 한적한 곳에 차를 세웠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다. 집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른 요양원에 보낼 수도 없었다. 어머님, 며칠만 제가 모실게요. 그동안 생각해봐요. 어떻게 할지. 서진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오키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이 얼마나 무서웠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어머님, 우리 살아남아요. 꼭요. 서진은 다시 시동을 걸었다.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일단 요양원에서 멀리 떠나야 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모텔 침대에서 눈을 떴다. 오키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잔 것 같았다. 서진은 조용히 일어나 핸드폰을 확인했다. 민수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가 12통이나 있었다. 문자도 여러 개 와 있었다. 어머니 어디 계시냐? 요양원에서 연락 왔다. 당장 전화해라. 서진은 핸드폰을 끄려다가 갑자기 뜬 뉴스 알림을 봤다. 속보 요양원 새벽 화재, 사상자 발생. 서진의 손이 떨렸다. 기사를 눌러보니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왔다.
새벽 4시경 발생한 화재로 요양원 건물 일부가 전소됐다. 이 사고로 입원 환자 3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 소방서는 방화 가능성을 두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만약 어젯밤 시어머니를 데리고 나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온몸이 오싹해졌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오키는 서진의 목소리에 눈을 떴다. 오랜만에 깊이 잔 탓인지 얼굴이 한결 밝아 보였다. 잘 잤니? 어디야 여기? 모텔이에요. 어머님, 큰일 났어요. 서진은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다. 오키는 기사를 읽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우리가 있던 곳이? 네, 불탔어요. 우린 어제 그 지옥에서 살아나온 거예요. 오키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 며느리가 아니었다면 자신도 그 화재에 휘말렸을 것이다. 순덕이는? 순덕이는 괜찮아? 서진은 기사를 다시 확인했다. 사망자 명단에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았지만 확실하지 않았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단 우리가 무사한 게 중요해요. 서진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민수였다. 서진은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받았다. 여보, 어머니 어디 계시냐? 요양원에서 연락 왔는데 없어졌다는 거야. 민수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하지만 서진에게는 연기처럼 들렸다. 요양원이 불탔잖아요. 뉴스 안 봤어요? 불탔다고? 그럼 어머니는 어디 계시냐고. 안전한 곳에 계세요. 걱정 말아요. 안전한 곳이 어디야? 당장 어디 있는지 말해. 서진은 전화를 끊었다. 민수의 목소리에서 진짜 걱정보다는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다. 민수가 뭐래? 어머니 어디 있냐고 하네요. 다급해하는 것 같지만 의심스럽다는 거지. 오키는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했다. 어제 들은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아들의 반응이 이상할 수밖에 없었다. 문득 모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진과 오키는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봤다. 경찰입니다. 잠깐 문 좀 열어주세요. 서진은 온몸이 굳었다. 벌써 찾아온 것일까? 어떻게 이곳을 알았을까? 서진아, 어떻게 하지? 일단 문 열어야죠. 안 열면 더 의심받을 거예요. 서진은 문을 열었다. 경찰관 2명이 서 있었다. 박오키 씨와 이서진 씨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박오키 씨가 요양원에서 실종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같이 서해 가서 이야기 좀 해야겠습니다. 서진과 오키는 서로 눈을 마주쳤다.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경찰서 조사실은 차가웠다. 서진과 오키는 나란히 앉아 형사의 질문을 기다렸다. 이서진 씨, 어젯밤 몇 시에 요양원에 가셨습니까? 11시쯤요. 목적이 뭐였죠? 서진은 잠깐 망설였다. 진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핑계를 대야 할지 고민됐다. 어머님이 집에 가고 싶다고 하셔서요. 전화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데리고 나온 거예요? 네. 어머님이 너무 답답해 하셔서요. 형사는 서류를 뒤적이며 다시 물었다. 그런데 요양원 측에서는 박오키 씨가 전화를 하신 기록이 없다고 하는데요. 서진은 당황했다. 거짓말이 들통난 것이다. 아, 그럼 면회 때 말씀하신 걸 제가 잘못 기억한 것 같아요. 이서진 씨, 정확히 말해주세요. 왜 어머님을 데리고 나오신 거죠? 오키가 입을 열었다. 제가 부탁했어요. 집에 가고 싶다고 했어요. 요양원이 답답해서요. 박오키 씨, 그럼 왜 정식 절차를 밟지 않으셨습니까? 외박 신청을 하시면 됐을 텐데요. 그냥 급하게 나오고 싶었어요. 몸도 아프고 해서요. 형사는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였다.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이게 어젯밤 11시 15분경 영상입니다. 화면에는 서진이 오키를 등에 업고 복도를 지나가는 모습이 나왔다. 흑백 영상이라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의 모습은 확실히 알아볼 수 있었다. 이게 마지막 영상입니다. 이후로는 어떤 기록도 없어요. 당연하죠. 저희가 나갔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문제는 이 영상이 전부라는 겁니다. 형사는 다른 파일들을 열어보였다. 화재로 인해 대부분의 CCTV 기록이 손상됐어요. 다행히 이 몇 장면만 외부 서버에 백업돼 있었습니다. 서진은 안도의 숨을 쉬었다. 오히려 다행이었다. 증거가 별로 없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요? 요양원 직원 중 한 명이 증언했습니다. 어젯밤 순찰 때 박오키 씨를 봤다고 하더군요. 오키는 깜짝 놀랐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전 분명히 나왔는데요. 시간이 애매해요. 11시 반쯤이라고 하는데 CCTV 기록으로는 이미 나가신 뒤거든요. 서진은 혼란스러웠다. 뭔가 이상했다. 그 직원이 잘못 봤을 수도 있잖아요. 어두웠을 테니까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요. 형사는 또 다른 자료를 꺼냈다. 혹시 박오키 씨 요양원에서 이상한 일을 경험하신 적 있나요? 오키는 서진을 바라봤다.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망설여졌다. 가끔 밤에 누군가 침대 옆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다른 입원자들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돌아가신 김순덕 씨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서진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경찰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혹시 요양원에서 수상한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모르겠어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연락처는 알려주셔야 해요. 서진은 자신의 번호를 적어줬다. 혹시 추가로 기억나는 게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경찰서를 나오면서 오키는 서진의 팔을 붙잡았다. 서진아, 우리 괜찮을까? 일단 넘어간 것 같아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둘은 조용히 차에 올랐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일단 안전한 곳에 있다는 게 다행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서진은 오키를 자신의 친정집에 모셨다. 부모님은 해외여행 중이라 당분간은 안전할 것 같았다. 그날 오후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서진 씨, 잠깐 시간 되시나요? 추가 조사가 필요해서요. 서진은 불안한 마음으로 경찰서에 갔다. 조사실에는 이전과 다른 형사가 앉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 형사입니다. 요양원 화재 사건을 담당하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며칠 전 조사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다시 뵙게 됐습니다. 강 형사는 파일을 펼치며 말했다. 요양원 화재 원인을 조사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뭐가요? 방화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그것도 매우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수법이더군요. 서진은 긴장했다. 설마 자신들이 의심받는 건 아닐까? 그런데 더 이상한 건 화재가 시작된 시점이에요. 언제요? 새벽 4시경입니다. 그런데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그 전날 밤 요양원에 수상한 사람이 들어갔다고 해요. 서진은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누구요? 그게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직원이 아닌 외부인이었다고 합니다. 시간은 대략 자정 즈음이었고요. 저희가 나간 뒤에요? 네, 맞습니다. 이서진 씨가 어머님을 모시고 나간 건 11시 반경이었죠. 강 형사는 새로운 서류를 꺼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그날 밤 요양원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인지 추적해 봤더니 서진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이민수 씨, 즉 당신 남편이었습니다. 서진은 머리가 하얘졌다. 민수가 그날 밤 요양원에 갔다니. 그럴 리가 없어요. 민수는 집에 있었어요. 확실하신가요? 새벽까지 같이 계셨나요? 서진은 생각해 봤다. 그날 밤 민수는 일찍 잠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자신도 오키를 모시러 나갔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었다. 저도 나갔었으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이민수 씨가 요양원에 간 목적이 뭐였을까요? 모르겠어요. 왜 물어보지 않으세요?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부인하더군요. 그날 밤 집에만 있었다고 해요. 서진은 혼란스러웠다. 민수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모르는 일인지. 혹시 이민수 씨가 어머님에 대해 이상한 말을 한 적 있나요? 서진은 잠깐 망설였다. 민수에 대한 의심을 경찰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됐다. 사실은 최근에 어머님 보험을 들었어요. 제가 모르게요. 보험을요? 네. 금액도 상당하고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강 형사는 메모를 하며 물었다. 다른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요양원 원장과도 뭔가 거래를 한 것 같았어요. 어머님을 잘 부탁한다면서 따로 돈을 준 것 같더라고요. 흥미롭네요. 그 원장 말인데 현재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네. 화재 당일 새벽부터 연락이 안 돼요. 집에도 없고 핸드폰도 꺼져 있고요. 서진은 소름이 돋았다. 뭔가 커다란 음모가 있었던 것 같았다. 이서진 씨, 혹시 남편이 어머님을 해치려 했다고 생각하세요? 서진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처음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모르겠어요. 왜 그날 밤 어머님을 모시고 나오셨나요? 정말 이유를 말해주세요. 서진은 깊은 숨을 쉬고 모든 걸 털어놨다. 민수의 보험 가입, 요양원과의 수상한 거래, 오키가 경험한 이상한 일들까지 모두 말했다. 알겠습니다. 수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강 형사는 파일을 정리하며 말했다. 이민수 씨를 다시 조사해 봐야겠네요. 그리고 이서진 씨도 당분간 조심하세요. 왜요? 만약 정말 계획적인 범행이었다면 방해받은 걸 좋아하지 않을 테니까요. 한 달 후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서진은 강 형사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이민수 씨가 자백했습니다. 서진은 말을 잇지 못했다. 정말 민수가 범인이었던 것이다. 어떻게? 요양원 원장과 공모해서 입원 환자들을 상대로 보험 사기를 벌였어요. 주로 연고가 없거나 가족들이 무관심한 노인들을 타겟으로 삼았죠. 서진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럼 어머님도? 네, 타겟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모시고 나가면서 계획이 틀어진 거죠. 그래서 화재를, 증거인멸이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목격자들을 제거하려고 했고요. 서진은 눈물이 났다. 남편이 시어머니를 죽이려 했다니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었다. 이민수 씨는 당신이 계획을 눈치챈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서둘렀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알았다고? 보험 서류를 봤잖아요. 그리고 요양원에 자주 전화해서 어머님 안부를 물어봤고요. 서진은 그제야 이해했다. 자신의 행동이 민수에게 들킨 것이었다. 다행히 어머님을 구해내셨어요. 만약 그날 밤 모시고 나오지 않았다면. 강 형사는 말을 끝내지 않았다. 하지만 서진은 알 수 있었다. 어머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충격받으셨어요.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시죠. 당연하죠.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거니까요.
서진은 집으로 돌아가 오키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다. 오키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서진아, 내가 아니었으면 난 정말 죽었을 거야. 어머님, 그런데 이상한 건 난 그날 밤이 잘 기억 안 나네. 뭐가요? 내가 날 업고 나올 때 말이야. 분명히 기억은 나는데 꿈 같기도 하고 서진도 생각해보니 그랬다. 그날 밤의 기억이 또렷하지 않았다. 약 때문인 것 같아요. 어머님 혈액 검사 결과를 봤는데 수면제 성분이 많이 검출됐거든요. 그러게. 그래도 내 덕분에 살았어. 오키는 서진의 손을 꽉 잡았다. 서진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어머님, 앞으로 저희끼리 잘 살아요. 더 이상 무서운 일은 없을 거예요. 몇 개월 후, 민수는 살인미수와 방화, 보험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요양원 원장도 해외에서 검거돼 같은 처벌을 받았다. 서진은 이혼을 결정했다. 더 이상 민수와 함께 살 수 없었다. 오키는 서진의 결정을 지지했다. 서진아,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거야. 어머님, 제가 모실게요. 평생요. 고마워. 하지만 넌 내 인생도 살아야 해. 오키는 이제 서진과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때로는 그날 밤이 생각나지만 서로가 있어 든든하다. 어느 날 저녁 오키가 물었다. 서진아, 그날 밤 나를 업고 나올 때 무겁지 않았니? 아니에요. 어머님은 깃털처럼 가벼우셨어요. 정말? 네. 그때 생각해보니 어머님을 지켜드려야겠다는 마음으로 가득했거든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무게도 견딜 수 있는 것 같아요. 오키는 미소를 지었다. 며느리 덕분에 새로운 삶을 얻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다. 이 이야기는 가족이란 혈연이 아닌 진심으로 이어지는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서진과 오키처럼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오늘 이야기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